2004년 8월 6일 금요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이날 밤 신토이아 브라운이라는 소녀가 오늘 밤을 함께 보낼 손님을 찾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토이아는 소닉 드라이브인이라는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니 마이클 앨런. 그는 부동산 중개인이자 의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조니는 미소를 띠며 신토이아에게 배고프니?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신토이아가 아무 말도 없이 그를 응시하자 조니는 자신을 안전한 사람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조심스럽게 혹시 그것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냐고 슬그머니 신토이아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토이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조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잘 됐다라고 했고, 오늘 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가로 $15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니의 말에 신토이아는 알겠다고 답했고, 곧바로 조니의 차에 올라타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조니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조니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는데, 놀랍게도 침실 여기저기에 진열된 총기류를 자랑하듯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그는 잠자리는 하지 않고 애초의 목적과는 다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잠자리를 갖는 대신 그는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신토이아의 몸을 낯설고 불편한 방식으로 접촉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고, 신토이아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조니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몸을 돌려 침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당시 신토이아는 그가 침대 아래에 숨겨둔 총을 꺼내려 한다고 생각했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가방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조니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뒤 방 안은 짧은 침묵에 잠겼고, 잠시 후 신토이아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조니에게 다가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신토이아는 조니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조니의 지갑에서 $172를 꺼냈고, 침실에 있던 권총 2자루를 챙긴 뒤 조니의 트럭을 몰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신토이아는 트럭을 월마트 주차장에 버린 뒤 다른 차를 얻어 타고 포주와 함께 머무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 뒤인 2004년 8월 7일 토요일 새벽,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의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소 하나만을 또박또박 말한 뒤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살인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그곳에서 경찰은 43세의 부동산 중개인 조니 앨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였으며 뒤통수에 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것은 그의 자세였습니다. 그의 두 손이 얼굴 아래에서 깍지를 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니 앨런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내슈빌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장을 떠난 범인을 추적할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바로 사라진 조니 앨런의 흰색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차량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2004년 8월 8일 일요일 이른 아침, 경찰은 사무엘 험프리라는 정보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은 월마트 주차장에서 앨런의 픽업 트럭을 발견하였습니다. 정보원 사무엘은 한 소녀가 그 차량을 주차한 뒤 다른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인근 인타운 스위트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빠르게 좁혀졌고, 곧바로 경찰 특공대가 인타운 스위트 호텔 302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신토이아의 포주로 알려진 커스로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방 안에서 신토이아가 뛰쳐나오며 외쳤습니다. 컷은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이 한마디와 함께 신토이아 브라운은 그 자리에서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신토이아 브라운은 1988년 1월 29일 미국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신토이아의 불행은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토이아가 태어났을 당시 생모였던 조지나 미첼은 겨우 16세의 미성년자였는데, 놀랍게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첼이 임신 기간 내내 매일 위스키 한 병을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토이아는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조절하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태아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영구적인 신경발달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신토이아의 생모 조지나 미첼은 점차 코카인에 의존하는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신토이아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항상 사랑이 넘치는 엘레넷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엘레넷은 신토이아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토이아의 내면에 남겨진 신경학적 손상과 정서적 트라우마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신토이아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집 다락방에서 숨겨진 편지 묶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생모가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어머니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신토이아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몇 년간 그 편지들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린 신토이아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초등학교를 중퇴하였고 이후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운 소녀로 변해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신토이아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죄에 노출되었고 마침내 2001년 4월 13세의 나이에 테네시주 아동보호국의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2년 넘게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했지만 그 안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했고 반대로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며 점점 더 격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16세가 된 신토이아는 결국 시설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제 막 시설을 나온 어린 소녀에게 그 어떤 따뜻함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신토이아는 그렇게 내슈빌의 어두운 거리 한복판에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시설을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토이아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24세 가리온 맥글로텐, 거리에서는 커스로트, 즉 목을 베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처음에 그는 친절했습니다. 갈 곳 없던 신토이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오래가지 않아 드러났습니다. 본 모습을 드러낸 커스로트는 신토이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추행했으며 그녀에게 호신용 총을 쥐어준 뒤 밤마다 거리로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정해진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를 분노하게 만든 대가가 신토이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머물던 인타운 스위트 호텔의 방은 그녀에게 있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커스로트가 신토이아에게 저지른 행위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그녀가 처한 현실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사법기관은 신토이아를 착취당한 피해자가 아닌 거리에서 돈을 버는 불량한 소녀로 바라보았고 보호가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04년 8월 6일 금요일 저녁, 이날도 평소처럼 커스로트로부터 돈을 벌어오라는 압박을 받으며 거리로 내몰린 신토이아는 결국 43세의 남성 존이 마이클 앨런을 살해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4년 11월 14일 신토이아의 인생을 뒤바꿀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년 법원 판사 베티 아담스 그린은 당시 16살이었던 신토이아 브라운을 성인 법정에서 재판받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판사는 그녀를 소년 사법 시스템에 남겨두는 것이 지역사회에 너무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신토이아가 성인이 받는 형벌을 실제로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린 운명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토이아는 성인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2006년 그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신토이아 브라운을 1급 살인 및 가중 강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담당 검사 제프 버크스는 조니 앨런이 신토이아에게 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신토이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려움에 의한 정당 방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적인 강도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신토이아가 앨런이 잠든 틈을 타 그를 살해하고 현금을 비롯한 귀중품을 챙긴 뒤 도주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조니 앨런의 집에 도착한 후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조니는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제시한 가장 강력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는 바로 앨런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니 앨런은 나체로 엎드려 얼굴 아래로 손을 모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자세였으며 부검 결과 방어 흔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신토이아가 앨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가방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그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토이아는 앨런이 침대 밑으로 손을 뻗으며 총을 꺼내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수색 결과 침대 아래나 주변에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정당 방위 주장에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총격 이후 신토이아의 행동 역시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모습과는 달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조니 앨런의 지갑에서 현금 172달러와 권총 2자루, 트럭 열쇠를 챙겨 침착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측은 이는 우발적 살인 후의 충격 반응이라기보다 처음부터 범행 목적이 명확했던 강도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도 배심원단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에 이송된 신토이아는 한 간호사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 남자 뒤통수는 한 번 쐈어. 네 뒤통수엔 3번 쏴줄게. 또한 함께 수감 중이던 3명의 동료 재소자들은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신토이아의 발언을 증언했습니다. 신토이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서 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증거는 양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신토이아는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를 처형했어 라고 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공세에 맞서 신토이아의 변호인단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조니 앨런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조니 앨런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한 여성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증언을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배심원단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배심원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당시 신토이아가 앓고 있었던 태아 알코올 증후군, 커스로트에게 당한 피해,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비극적인 삶의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그녀의 변호인은 당시 신토이아가 빈손으로 커스로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고, 신토이아의 행동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수단이었다고 호소하며 법이 그녀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6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2006년 10월 신토이아 브라운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테네시 주법에 따라 그녀는 최소 5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6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를 바라볼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테네시 여성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힌 신토이아 브라운 앞에는 무려 51년이라는 절망적인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소 교육 담당자가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그녀에게 말했는데 그 한마디가 신토이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토이아는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고 가장 먼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립스콤 대학교의 교도소 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마침내 4.0 만점의 성적으로 학사 학위까지 수료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변화는 학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감된 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신토이아는 매춘과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된 순간 신토이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파렴치한 범죄자가 아니라 폭력과 착취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신토이아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소녀들을 돕기 위해 글리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수감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신토이아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제이미 롱, 그는 한때 R&B 그룹 프리티 리키의 멤버였으며 이후 크리스천 뮤지션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연히 신토이아의 이야기를 알게 된 제이미는 그녀에게 용기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대리 결혼 제도에 따라 신토이아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제이미 롱과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2011년 영화감독 데니얼 버먼은 신토이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PBS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되었고 그녀의 복잡한 가족사와 심리 상태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법정에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신토이아의 태아알코올 증후군 진단 트라우마로 얼룩진 어린 시절, 그리고 인신매매의 실상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범죄자가 아닌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2017년 11월 21일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아침 팝스타 리안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신토이아 브라운의 얼굴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시스템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평생 감옥에 가두는 건 끔찍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몇 시간 뒤 킴 카다시안 역시 트위터에 시스템이 실패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어린 소녀가 성인 남성과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제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리안나와 킴 카다시안의 글이 올라간 이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눕독, 타라지 피 헨슨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캠페인에 동참했고 전 세계 곳곳에서 프리 신토이아 브라운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해시태그는 수백만 번 사용되었고 유명인들의 게시물을 통해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토이아 브라운의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비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더 넓은 논의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테네시 주지사 빌 해슬렘의 사무실에 수천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고 신토이아를 석방하라는 청원은 60만 명에 달하는 서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움직임은 사회적 여론을 넘어 정치권의 관심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5월 신토이아 브라운은 테네시 가석방위원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공식 심리 절차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2명은 15년 복역 후 사면을 승인하자고 주장했고 또 다른 2명은 사면을 반대하며 현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2명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25년 복역 후 감형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테네시 주지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2019년 1월 7일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테네시 주지사 빌 해슬렘은 신토이아 브라운의 형을 15년 복역과 10년 보호관찰로 감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해슬렘 주지사는 미성년자에게 최소 5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빌 해슬렘 주지사는 신토이아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학사 학위까지 취득한 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긍정적인 변화의 태도를 보여준 것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8월 7일, 정확히 15년 만에 신토이아 브라운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그녀가 조니 앨런을 살해했던 날로부터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신토이아의 사건은 미국 사회의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2011년 테네시주는 세이프 하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매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신토이아가 오늘날 체포되었다면 그녀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 찰스 로빈스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주지사에게 신토이아 브라운의 범행 동기는 강도였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니 앨런의 가족과 지인들 역시 사면 결정에 분노했고 주지사가 조니의 살인자에게 자유를 허락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카다시안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전직 연방판사 케빈 샤프는 유명인의 지지를 얻는 것이 사법 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신토이아처럼 주목받지 못한 수많은 여성과 피해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리한나도 킴 카다시안도 없습니다. 석방 이후 신토이아 브라운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 제이미론과 함께 JFAM 재단을 설립했고 인신매매 피해자와 수감자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신토이아는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총격 사건에 대한 묘사는 단 2문장에 불과합니다. 대신 그녀가 감옥에서 보낸 15년간의 여정과 재활 과정, 그리고 자기 성찰과 변화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신토이아는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